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프로스포츠 선수 노조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역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노사관계와 프로스포츠 선수 노조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EPL과 MLB에서 선수 노조를 결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미 프로스포츠 시장에서 노사 분규가 더 자주 발생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관계입니다. 노사관계는 산업활동 과정에서 집단과 조직 간, 특히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발생하는 각종 경제사회적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 현장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발생하는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는 겁니다. 노사관계는 노동경영관계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노사관계는 노동자와 사용자 간 단체 교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단체 교섭은 근로자 단체인 노조와 사용자 단체가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 또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관해서 집단적으로 교섭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사관계는 사용자와 노동자들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가 서로 달라서 이해관계가 상충되기도 합니다. 사용자는 경영 목표를 수익 극대화 외에도 안정적인 운영, 또 사회적 책임 등에 두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자들은 임금 상승이나 고용 안정, 근로조건 개선 등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노사 양측은 단체 교섭 과정에서 상호 대립하기도 하고 협조하기도 합니다. 사용자와 노동자들은 임금 상승이나 근로조건 등을 놓고 대립관계를 지니기도 하고, 또 기업의 경쟁력 강화, 고용 안정 등을 위해서 협조 관계를 지니기도 합니다. 다음은 주요 국가의 프로선수 노조 실태입니다. 프로선수 노조는 리그나 협회에 대응해서 선수들이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조직된 단체입니다. 선수 노조는 해당 프로스포츠의 발전과 고용 안정, 또 연봉 상승,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프로선수들이 연봉이나 근로조건, 이적 등의 문제를 리그와 개별적으로 협상하는 것보다는 선수 노조를 통해서 협상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고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프로스포츠 리그가 운영되지만 선수들이 권익 향상이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해서 노조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영국 등 유럽 국가의 프로축구 선수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선수 노조를 결성해서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선수 생활에 전념할 수 있게 하고 해당 스포츠가 발전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프로축구 선수 노조로는 EPL이 PFA, 분데스리가의 VDV, 스페인의 AFE, 이탈리아의 AIC 등이 있습니다. 한편 북미 메이저리그 선수 노조들은 영국보다 늦게 출범했으나 선수들에게 불리한 제도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수 노조와 리그 간 이해관계가 달라서 노사 분규가 자주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리그와 선수 노조들은 공동의 이익을 모색하면서 프로스포츠 리그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MLB, MLBPA, NFL, NFLPA, NBA, NBAPA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프로스포츠 노사관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선수를 대표하는 선수 노조는 말할 것도 없고 선수들이 이익을 대변하는 선수협회도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앙골라나 코스타리카 같은 아프리카 국가나 이란 등 중동 국가에는 축구 선수를 위한 노조나 협회가 없습니다. 또 크리켓으로 유명한 인도나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에는 선수를 대표하는 단체나 조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들은 야구 발전과 선수들이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2000년 1월부터 프로야구 선수협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프로야구 선수협회는 선수노조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프로축구 선수노조는 아직 결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는 국제 프로축구 선수협회에 가입했습니다. 다음은 영국에서 축구 선수 노조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역할입니다.
영국에서는 이미 1898년에 축구 선수들이 임금 인상 등을 위해서 선수 노조 협회를 결성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이 무관심과 비협조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다가 1901년에 해산했습니다. 그러다가 1907년 2월에 선수들이 관심 부족과 비협조, 축구협회와 구단이 조직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축구선수 노조협회를 결성했습니다. 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들이 주축이 됐습니다. 전 세계 프로 스포츠 선수 노조 중에서 가장 오래됐습니다. 1909년에 영국의 축구협회에서 축구 선수 노조를 해체하려고 하자 선수들이 결사적으로 저항해서 오늘날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1910년에 영국의 축구 선수 노조에서는 그동안 운영되고 있던 선수 보류 및 이적 시스템이 불리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또 한때는 노조 내부의 부패 문제 등으로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선수 노조원은 1915년에 300명에서 1920년에는 1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는 약 40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1992년에 많은 축구 구단들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리그에서 독단적으로 선수들이 주당 임금을 삭감하자 파업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1958년부터 프로축구 선수협회 PFA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프로축구 선수협회에서는 노사 간 단체 협약을 통해 선수들이 지위와 권익을 향상시키고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961년에 선수 노조들은 파업하겠다는 위협으로 최고임금제를 폐지시켰습니다. 또 1963년에는 대법원으로부터 선수 보류 및 이적 시스템이 선수들이 원활한 거래와 이동을 제한시키는 불합리한 조항이라는 판결을 얻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영국의 프로축구 선수협회는 축구의 보호국가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974년부터는 올해의 선수, 올해의 팀, 또 축구 장학사업, 축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프로축구 선수들이 은퇴 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물리치료사라든가 피트니스 트레이너, 프로스포츠 경기 기구가 등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프로축구 선수협회 출범 100주년을 기념해서 100만 파운드의 기금을 조성해서 장애 어린이들이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재정 운영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디에서나 투명한 자금 운영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편 영국 등 유럽에서는 사회적 법률적 환경이 노조에 훨씬 우호적이고 노조 조직률이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프로축구 선수 노조가 리그와 이해관계로 파업을 벌이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EPL 등 유럽의 프로축구 선수 노조들이 단체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MLB나 NBA 등과 같이 경기를 중단하는 행동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국의 프로축구 선수협회는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수나 부상 선수의 치료비, 은퇴한 선수의 생활비, 또 지도자 교육, 선수들이 사회 적응 훈련 등을 지원하는 등 선수들이 복지 증진을 위해서 활동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국제 프로축구 선수협회입니다. 1965년 12월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코틀랜드 등의 프로축구 선수 노조들이 프랑스 파리에서 모임을 갖고 국제 프로축구 선수협회를 설립했습니다. 국제 프로축구 선수협회는 국적이나 종교, 정치적 신념이나 인종 등에 관계없이 전 세계 축구 선수 노조들 간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프로축구 선수들이 권리를 보호하고 권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결성됐습니다. 초기에는 유럽 국가의 선수 노조들이 중심이었으나 점차 남미나 아시아, 아프리카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 세계 58개 국가에서 6만 5천 명이 가입했습니다. 이 국제 프로축구 선수협회에서는 전 세계 축구 선수 노조를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 피파나 웨파 등과 선수 이적이나 보상 시스템의
땡과 같은 이슈를 협의하기도 합니다. 또 범유럽 차원에서 단체 교섭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피파가 추진하고 있는 2년 주기 월드컵 축구대회에 대해서 선수를 보호해야 한다고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또 국제 프로축구 선수협회는 새로 출범한 선수노조에 자금을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개별 국가의 축구협회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을 파악해서 선수노조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축구협회에서 선수노조를 반대할 경우 피파나 웨파 등을 통해 해당 국가의 축구협회에 압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MLB에서 선수노조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역할입니다. 1876년 미국에서 내셔널 리그가 출범할 당시만 하더라도 구단과 선수들 간 공식적인 협상은 없었습니다. 당시의 구단주들은 보류 조항으로 선수들에 대한 수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선수들은 보류 조항을 완화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이 무관심과 리그의 조직적 방해 등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습니다. 1946년에 MLB 선수 노조인 ABG, 아메리칸 베이스볼 길드가 출범했습니다. ABG 대표는 선수들에게 노조 가입을 독려하면서 선수들이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비협조적이었고 파업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에서 실패하면서 존립이 위태로워졌습니다. 게다가 구단주들이 최저 연봉 인상, 연금 계획 추진, 또 선수들이 고충과 불만 해결, 훈련 비용 현금 지급 등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ABG 역할은 유명무실해지게 되었습니다. 1966년에 선수노조에서는 많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 철강산업의 노조 대표를 역임했던 노사협상 전문가인 마빈 밀러를 채용했습니다. MLB 선수노조가 현재의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은 이때부터라고 주장됩니다. MLB 선수노조에서 노사협상 전문가를 내세워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자 선수들은 단체 협약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69년 스프링 캠프 기간 중에 최초로 파업을 했습니다. 또 1972년 정규 시즌 기간에 두 번째로 파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MLB 단체 협약과 FA를 도입하게 된 배경입니다. 선수노조는 MLB와 끈질긴 협상을 통해서 노사 간 단체 협상을 이끌어내면서 선수들에게 불리한 제도를 어느 정도 개선시킬 수 있었습니다. 선수노조는 수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단체 협약을 통해 보류 조항을 완화시키고 FA 자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조 대표인 마빈 밀러는 우여곡절 끝에 1968년에 선수노조와 리그 간 최초로 단체 협약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단체 협약을 통해서 최저 연봉을 $6,000에서 $10,000로 $10,000로 인상하고 계약서를 표준화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식사비와 훈련 수당을 인상시키고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선수노조와 리그 간 단체 협약은 MLB에서 최초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다른 리그의 선수노조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참고로 북미 메이저리그와 선수노조는 이 단체 교섭을 갖는데 프로야구에서는 기본 협약이라고 합니다. 또 프로농구, 하키, 미식축구에서는 단체 협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단체 협약으로 부르기로 합니다. 두 번째, 1970년에 MLB의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외야수였던 커트 플로드 선수가 필라델피아 필리스로 트레이드됐습니다. 커트 플로드 선수는 세인트루이스에서 12년간 선수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단에서는 커트 플로드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트레이드한 겁니다. 그러자 커트 플로이드는 세인트루이스에서의 생활의 급격한 변화와 필리스의 낡은 구장, 또 인종차별적인 팬 등을 이유로 트레이드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독점금지법의 예외 조항에 따라 트레이드를 거부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커트 플로드는 당시 리그의 커미셔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커트 플러드는 1970년 시즌은 포기했고 71년에 다시 트레이드돼서 13경기에 출전한 후에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커트 플러드의 이러한 반발은 야구 선수들이 보리 조항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FA를 도입하는데 구심점 역할을 했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1998년에 프로야구도 반독점 금지법에 포함시키기로 하면서 선수의 권한이 대폭 확대됐는데 이 법을 커트 플러드 법이라고도 합니다. 이와 더불어 선수 노조에서는 구단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중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식했습니다. 선수 노조는 공정한 중재자만이 구단의 입장을 대변하는 커미셔너에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선수 노조는 단체 협약을 통해서 선수들이 에이전트를 통해서 구단과 연봉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공식화했습니다. 사실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구단에서는 에이전트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973년에 노사간 단체 협약에서 선수들이 최저 연봉을 인상하고 팀에서 5년간 활동한 선수들은 구단이 임의로 마이너리그로 보낼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선수노조에서 요구한 중립적이고 구속력 있는 중재위원회를 도입해서 그동안 선수들이 불만사항이었던 연봉에 대해 중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MLB에서 중재위원회를 도입한 것은 당시 노조 대표였던 마빈 밀러의 성과라고 평가됩니다. 당시 미국의 대부분의 산업에는 중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스포츠 시장에는 선수 계약이나 연봉 등에 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중재위원회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선수와 구단 간 야기되었던 각종 갈등들은 대부분이 구단주나 리그 대표, 커미셔너 등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중재위원회가 도입되면서 선수 연봉이나 이적, 또 계약, 보리 조항 등의 문제를 중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중재위원회는 외부의 중립적인 제3자를 선정해서 이들에게 권한을 주고 이들이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하도록 한 겁니다. 넷째, 마빈 밀러와 선수 노조들이 헌신적인 노력으로 1976년에 노사 간 단체 협약에서 자유계약제, 즉 FA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구단에서 6년을 활동한 선수는 FA 자격을 얻어 다른 구단으로 자유롭게 이적할 수 있게 됐습니다. FA가 도입되면서 선수들의 연봉은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1976년에 FA를 도입한 지 10년 후인 1985년에 선수들의 평균 연봉은 7배나 올랐다고 합니다. 초기 단체 협약에서는 선수 연봉이나 근로조건, 선수 이적 등을 주로 협의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본급, 시즌당 경기수, 선수 이적 절차, 또 의료보험, 부상처리 선수, 훈련 절차, 약물 검사 등 다양한 이슈들이 협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미에서 노사분규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북미의 선수 노조들은 유럽의 프로축구 선수 노조들에 비해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합니다. 북미 메이저리그에서는 노사분규가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여기서는 북미 메이저리그 선수 노조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요인을 유럽의 프로축구 선수 노조와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북미 프로스포츠 리그에서는 다양한 전력균형 조치를 운영합니다. 리그에서는 팀 간의 전력균형으로 경기 결과가 불확실할 경우 팬과 시청자들이 관심이 높아져서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북미에서 신인 선수들은 주로 드래프트를 통해서 구단에 입단할 수 있습니다. 드래프트된 선수는 일정 기간 동안은 해당 구단에서 의무적으로 활동해야만 합니다. 신인 선수가 원하는 팀에서 선수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연봉 상한제는 선수들의 연봉이 일정 수준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선수들의 연봉 상한제는 북미의 프로스포츠 리그가 유일합니다. NBA는 1982년에, NFL은 1993년에 각각 도입했습니다. 이 연봉 상한제를 놓고 MLB에서는 1995년에 파업을 했습니다.
또 NBA에서는 1998년에, NHL에서는 2005년에 각각 직장 폐쇄를 하기도 했습니다. 리그에서 팀 간의 전력 균형을 이유로 운영되는 드래프트나 연봉 상한제 등은 선수들의 권익과 수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선수들이 권익과 수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조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유럽의 프로축구 시장에는 연봉 상한제와 같이 선수들의 임금 상승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조치들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1995년 12월 보스만 판결 이후부터 구단과 계약이 끝난 선수는 구단의 동의와 이적료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팀을 이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선수들은 연봉 상승을 억제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상황에서 노조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습니다. 둘째, 수입 배분, 수입 공유 조치입니다. 북미 NFL이나 MLB 등은 팀 간의 수입을 배분합니다. 이 수입 공유는 가난한 구단이 전력을 상향 평준화시키기 위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수입 배분 방식은 리그에 따라 다양합니다. NFL에서는 입장 수입의 40%를 모든 팀에게 동등하게 배분합니다. NBA와 NHL에서는 입장 수입을 배분하지 않습니다. MLB에서는 중앙방송사의 중계방송 수입의 일정 비율은 모든 구단에게 배분하지만 지방방송사의 중계방송 수입은 배분하지 않습니다. 개별 구단이 가지는 겁니다. MLB 사치세는 팀에서 지급하는 선수 연봉 총액이 일정 부분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에 대해 부가금을 징수합니다. 이러한 수입 배분 조치들은 부자 구단이나 경기력이 뛰어난 선수들의 수입을 가난한 구단에게 강제로 이전시킨다는 점에서 부자 구단과 선수들이 반발하기도 합니다. 반면 유럽의 프로축구 리그에서는 수입 배분 조치가 아주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유럽의 프로축구 리그에서 입장 수입은 거의 배분하지 않습니다. 중계방송권은 국가에 따라 판매 방식이 다릅니다. EPL이나 분데스리가, 리그왕에서는 중계방송 수입을 차등 배분하는데 그 금액 차이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셋째, 북미의 메이저리그에서는 새로운 팀의 리그 진입을 제한하는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구단들은 연고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많은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북미 프로스포츠 시장에서 파업 등 노사 분규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프로구단들이 얻는 초과 이윤 때문입니다. 프로스포츠 리그가 독점 상태로 초과 이윤이 발생하게 되면 선수들은 초과 이윤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노조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MLB는 독점금지법에 대한 예외 조항으로 구단들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MLB에서 구단들은 연고지에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고 노동시장에서 카르텔처럼 행동하는데 선수들은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노조 활동에 적극 가담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 유럽의 프로축구 리그에서는 대부분이 승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강제도는 리그의 팀들이 시즌의 결과에 따라 승격하기도 하고 강등되기도 하기 때문에 일부 리그의 시장 지배력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유럽의 프로축구 리그에는 MLB와 같이 초과 이윤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북미 메이저리그에서 FA 자격을 얻은 경기력이 뛰어난 선수들은 구단의 과열 경쟁 등으로 엄청난 연봉을 받고 이적하기도 합니다. FA 자격을 얻은 유능한 선수들은 구단이 얻는 독점 수입으로 엄청난 연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끔 자신의 경기력을 훨씬 더 추가하는 연봉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선수들은 훨씬 더 적은 연봉을 받기도 합니다. 많은 선수들이 FA 자격을 얻기 전까지는 경기력에 상응하는 높은 연봉을 받지 못하기도 하는데 이는 구단이 수요 독점에 의한 착취 때문입니다. 따라서 FA 자격 요건이 되지 않은 평범한 선수들이 구단의 착취를 당하지 않고 보다 많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는 노조를 결성해서 구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유럽의 프로축구 리그에서는 FA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프로축구 선수들은 국내 리그는 물론 해외 리그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축구 선수가 프랑스 리그에서 활동할 수 없으면 영국이나 이탈리아, 독일 등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선수들이 다른 나라의 리그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구단주들이 선수에 대한 수요 독점적 지위가 줄어들게 되고 프로 선수들의 연봉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구단이 선수의 노동력에 대한 수요 독점자로서 행동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력을 공급하는 선수들이 구단의 수요 독점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조 활동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프로선수 노조 실태를 살펴보고 EPL이 축구선수협회와 국제축구선수협회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주요 역할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MLB에서 선수노조가 출범하게 된 배경과 FA를 도입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북미 선수노조와 구단 간 노사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포츠 에이전트 필요 악인가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